오늘 3회차인가? 예, 3회차라 반갑게 됐는데요. 너무나도 반갑고요.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희주 씨는 감회가 어떠신가요? 살아서 또 3회까지 왔네. 살아 돌아왔다. 살아 돌아왔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요즘 같은 추운 겨울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 해도 옆구리가 쉬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다들 핫팩 따뜻하게 들고 다니세요. 보건복지부 2024년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30만 원이고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360만 원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에 맞게 예산을 어떻게 한 달 동안 쓸 것인지 한번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준재 씨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1인 가구 230으로 내가 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계획을 세운다면 일단 서울에 뭐 이렇게 월세를 하더라도 싸게 하더라도 진짜 싸게 하더라도 한 50은 줘야 되잖아요. 뭐 아니 많이 싸게 하셨는데 뭐 진짜 싸게 최소치로 막 50으로 잡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공과금부터 시작해서 다 제외하고 한 70만 원 정도 잡을게요. 그럼 일단 70만 원은 일단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해보면 230에서 한 160 남잖아요. 일단 기본 식비, 교통비 이런 걸로 못해도 한 달에 한 30에서 40은 나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120 남죠. 120에서 뭘 할 수 있냐. 저축을 해도 120씩 한 달에 모으면 1년이면은 거의 한 2천만 400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되지? 저는 그러면은 거의 그 월세나 생활비로 나가는 돈 이외에는 거의 뭐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요. 비상금 한 20 한다고 한 100 정도는 뭐 꾸준하게 저축을 하지 않을까. 100이나. 물론 그 저축이 어디서 봤는데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 저축은 저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소비니까 그 저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일단 그냥 그런 것까지 다 저축이라 쳤을 때 한 달에 한 100 정도는 저축을 하지 않을까. 그럼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20만 원이 준재 씨 한 달 용돈인 거네요? 그런 거죠. 여가비인 거죠. 제가 유부남 입장으로 봤을 때 360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나눠야 된다 생각했을 때 동일하게 나가는 돈이 있을 거고 생활비를 따졌을 때 2명이니까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전에 생활비를 얼마로 잡으셨었죠? 그런 거 한 3, 40 정도. 3, 40. 네. 그러면 2배를 쳐서 8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벌써 130만 원이 날라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 남은 돈이 230이란 말이죠.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230을 가지고서는 230으로 쉽지 않네요. 하지만 저희가 또 규모의 경제라 그러잖아요. 2명이 쓰는 돈이 1명보다 곱하기 2가 아닐 거란 말이죠. 적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의 저축분도 그만큼 늘어날 거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결혼한 가정이 더 좋다. 그러면 만약 결혼하시면 네. 경제권을 그러면 누구한테? 저는 근데 제가 갖고 갈 생각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경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모의 투자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경제학과나 뭐 이런 전문가분들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10년 넘게 했으니까 물론 저보다 배우자가 더 잘하는 사람 뭐 진짜 뭐 금융권 종사자거나 뭐 아니면 뭐 나보다 이런 지식이나 실력이 더 많아서 그런다? 그럼 저는 넘겨줄 생각이에요. 아내가 가져야 된다, 남편이 가져야 된다기보다는 누가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 가져가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은 또 그런 행태가 되게 많잖아요. 각자의 돈은 각자가 관리를 하고 공금만 모아가지고 공금으로 우리 대소사를 조금 해결을 하고 각자의 돈은 각자가 관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거는 정확하게 반대예요. 저는. 네. 저희가 또 여기는 일치를 하네요. 내 배우자의 부채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알아야 앞으로의 계획도 짤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돈을 아예 뭐 만약에 부채가 있다는 가정은 서로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돈 관리를 한다?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경제 상태를 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 일단 돈을 합쳐서 공통된 의견으로 투자나 저축을 하든지 최소한 그렇게 해서 합치는 과정은 무조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준대 씨가 방금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부부관계라는 것 자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제를 합친다. 엄청난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 관계가 바탕이 됐을 때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합쳤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진 게 아니에요. 사실 경제권을 가져간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 결과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경제권을 가져갈 거면은 그걸로부터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서로 탓하고선 서로 싸우는 경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담감을 안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담감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잖아요. 아예는 아니겠지만 그런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단점을 좀 봤을 때는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덜 자유롭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어떤 모임을 해도 총무가 정말 귀찮은 자리거든요. 맞죠. 총무가 어떻게 보면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정말 귀찮거든요. 사람들마다 원하는 걸 다 중간에서 조율을 하고 이 일정에 대해서 돈이 드는 걸 다 조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총무는 빵꾸 나면 이제 괴로워지기 때문에 정말 귀찮은 자리이거든요. 경제권을 넘겨주거나 내가 갖고 와서 잘할 수만 있다, 불릴 수만 있다 그러면은 굳이 안 갖고 와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결과가 뭐냐고 봤을 때 좋은 쪽으로 가야죠. 맞죠.